그날 저녁 박진석은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서재에 앉자마자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요즘 들어 왜 이렇게 몸이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군. 고성이는 아무 말 없이 부엌에서 약탕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은은한 한약 냄새가 집안에 퍼졌고요.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찻잔에 약을 따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요. 원장님이 직접 지어주셨어요. 박진석은 찻잔을 내려다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안 먹으면 안 될까? 속이 별로 좋지 않아. 오늘만요. 오늘만요. 고성이는 시선을 피한 채 말했습니다. 회장님 쓰러지시면 회사가 더 시끄러워져요. 그 말에 박진석은 별 의심 없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순간 숨을 참았습니다.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까 봐서요. 쓴데. 박진석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몸에 좋은 건 다 그래요. 고성이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몇 모금 더 삼켰고 결국 찻잔을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숨을 내쉬며 소파에 등을 기댔죠. 이상하군. 갑자기 눈이 좀.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고성이는 그를 바라보며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여보. 박진석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손에 힘이 풀리며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요. 여보. 그가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의심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믿음뿐이었죠. 박진석의 몸이 완전히 축 늘어졌을 때 고성이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고요. 미안해요.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당신 옆에선 더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곧바로 구급차가 불려왔고 집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급성 건강 악화로 보입니다. 지금은 깊은 혼수 상태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고성이는 무너질 듯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제발 깨어나기만 하면 돼요.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헌신적인 아내였고 눈물 삼키는 보호자였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을 때 고성희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식 없는 박진석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당신이 깨어나기 전까지는 세상이 다 바뀔 거예요. 며칠 뒤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원인 불명의 건강 악화로 혼수 상태에 빠졌고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해 고성희가 임시 경영 전면에 나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론은 헌신적인 아내라 불렀고 사내 이사회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정리했죠. 그날 이후 고성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회장이 되었고 그 순간부터 사람이 아니라 결정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고성희는 병원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은 깨끗했습니다. 피도 흔적도 없었죠.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넘는 대가로 자신은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요. 그렇게 박진석은 잠들었고 고성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고성희의 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안 불이 모두 꺼진 시간쯤이었는데요. 현관 센서 등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고성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은 없었거든요. 문을 열자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죽었다고 믿었고 아니 믿고 싶었던 얼굴. 생부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살아있는 얼굴로 웃고 있었죠. 표정 보니까 아직도 적응 안 됐나 봐. 고성희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지. 근데 말이야, 넌 항상 내 예상을 한참 밑돌았어. 그는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죠. 좋은 집이네. 회장님 집답다. 그 한마디에 고성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박진석의 상태를. 그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말 안 해도 돼. 내가 다 봤거든. 생부는 천천히 다가오며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옆에 있었다는 것도. 고성희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걱정 마. 내 손에 피 묻히는 일은 없을 거야. 그 말이 가장 잔인했습니다. 늦은 밤 병원 VIP 병동 복도는 숨소리마저 크게 울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고성희는 창가에 서서 불 꺼진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뒤로 낮은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 생부가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말해.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까지 생각해? 고성희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거의 숨을 내뱉듯 말했습니다. 100억. 그 숫자가 공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생부는 짧게 웃었습니다. 과감하네. 내가 나한테 그만한 값을 매길 줄은 몰랐어. 고성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실 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박진석이 누워 있었으니까요. 그 돈의 대가로 그녀가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 사람을 끝까지 처리해줘. 생부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죠. 처리.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요. 내 손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게. 기록도 소문도. 완전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부는 병실 문을 바라보다가 다시 고성희를 봤습니다. 너 정말 많이 컸다. 그 말에 고성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에서 멈춰선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우연히 들은 대화였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칼처럼 박성재의 귀를 찔렀습니다. 몸이 굳었고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리해달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박성재는 숨을 죽인 채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박성재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박성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정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요. 잠시 후 고성희와 생부가 반대편 출구로 사라졌습니다. 복도가 비자 박성재는 천천히 병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성재는 낮게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입니다. 가장 조용하게. 두려움보다 결심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지켜내기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몇 시간 뒤 박진석은 병원 기록상 다른 시설로 옮겨진 상태가 됐습니다. 정확한 행선지는 극소수만 알고 있었고 모든 과정은 이미 합법적인 외피를 두르고 정리돼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성희는 병원을 찾았다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회장님은? 의료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미 옮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순간 고성희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성재였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모십니다. 고성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이 놓친 게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았거든요. 이제 거래는 무효예요. 박성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디까지 갔는지 전부 아버지께 말씀드릴 겁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고성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전화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날 밤 100억을 요구하던 생부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박진석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판 위에서 이미 누군가는 말없이 말을 옮겨놓았다는 걸요. 이제 이 싸움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먼저 진실을 손에 쥐느냐의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